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처음 제기됐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현재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찬반 의견이 바뀔 만큼 국민 여론이 매우 팽팽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수도를 이전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 사례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수도 맞추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등장하는 호주. 여러분 중에서도 호주의 수도가 시드니나 멜버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호주의 수도는 시드니도 멜버른도 아닌 바로 캔버라입니다. 호주는 내륙 대부분의 땅이 사막인데다가 오랫동안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은 탓에 영국과의 접근성이 용이한 항구 도시가 발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시드니와 멜버른이 호주에서 가장 큰 양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1901년 호주가 영국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연방 자치령으로 승격되자 수도가 필요해졌고, 멜버른과 시드니는 서로 자기들이 수도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충돌했죠. 몇 년간의 싸움 끝에 시드니와 멜버른은 해안 도시가 아닌 내륙 지방을 개발해야 한다는 공통의 타협점을 이끌어내면서 시드니와 멜버른의 중간에 있는 내륙 도시 캔버라에 신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렇게 1913년에 건설에 들어간 캔버라 신도시는 1927년에 공식적으로 호주의 수도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캔버라는 내륙 도시라는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항구 도시인 저비스 베이를 뉴사우스 웨일즈 주로부터 구입해 약점을 극복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40만 명이 살고 있는 캔버라는 호주에서 8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 성장했고, 국토의 균형 발전이라는 의미에서 성공한 수도 이전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가 원래는 브라질의 수도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을 겁니다. 리우데자네이루 하면 유명한 예수상과 더불어 경찰과 전투 수준의 총격전을 벌이는 마약상들과 빈민촌이 그려지기 때문이죠. 줄여서 리우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포르투갈 식민지 시절엔 작은 항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미나스제라이스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포르투갈로 금을 싣고 가는 항구 도시로 번성하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리우는 잠시나마 포르투갈의 수도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는데요. 나폴레옹의 포르투갈을 침공하자 국왕인 주왕 6세가 브라질로 피신하게 되었고, 이곳 리우에 머물면서 임시 수도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주왕 6세는 리스본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아들인 페드루 1세는 여전히 리우에 남게 되었는데요. 그는 1822년에 브라질의 독립을 선언하고 초대 브라질 황제 자리까지 앉게 됩니다. 바로 이때부터 리우는 브라질의 수도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죠. 그런데 20세기 들어서 해안 도시만 발전하는 상황이 지속되자 내륙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결정적으로 상파울루가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리우를 앞지르는 상황이 오면서 리우는 더 이상 브라질을 대표하는 도시가 아니었고, 수도 이전에 대한 반발이 수그러들게 되었죠. 그래서 마침내 1956년 당시 대통령이었던 주셀리누 쿠비체크는 고도 1100m의 내륙 도시 브라질리아로의 천도를 발표합니다. 천재적인 도시 계획가 루시오 코스타와 UN 빌딩의 설계자 오스카 니마이어가 맡았던 브라질리아는 철저하게 모더니즘 건축 철학에 따라 건설되었습니다. 비행기 동체에서 영감을 받아 지어진 브라질리아는 독특하고 초현대적인 건축물들이 가득 들어서게 되었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세기에 세워진 도시로는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는 영광을 맡기도 했죠. 하지만 주셀리누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 내에 브라질리아 건설을 끝마치기 위해서 단 41개월 만에 무리한 공사를 강행했던 탓에 급격한 공사비 지출이 브라질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다가왔고, 때마침 닥친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최고 2000%에 가까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닥치면서 브라질의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리아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 수도 이전의 성공 사례와 실패 사례 모두 다 인용되는 기구한 도시가 되고 말았죠. 프로이센 왕국이 유럽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18세기부터 베를린은 수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프로이센 왕국이 독일을 통일했던 독일 제국 시기와 바이마르 공화국 그리고 나치 독일 시절에도 베를린은 항상 독일의 수도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이 독일을 점령하면서 베를린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갈라지면서 베를린도 동베를린과 서베를린으로 나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동독은 동베를린을 여전히 자신들의 수도로 이용했지만 서독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베를린이 동독에 완전히 둘러싸인 육지 속의 섬이 되어버렸기 때문이죠. 서독은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수도를 정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총리였던 콘라트 아데나우어의 입김이 작용해 그의 고향이었던 본이 수도로 지정되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논의하면서
본과 베를린 둘 중 어디를 수도로 정할 것이냐가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동독은 당연히 오래전부터 독일의 수도였고 동독 한가운데 있는 베를린을 수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서독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상징인 베를린으로 수도를 옮기는 것에 거부감이 있었죠. 그러자 동독은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한다면 우리가 서독의 기본법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서독으로의 흡수 통일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이미 모든 면에서 서독에게 당할 수가 없었던 동독이 수도마저 서독에 있는 본으로 정해질 경우 동독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방 취급을 받을 게 뻔했기 때문에 동독에게 베를린은 놓칠 수 없는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곳이었죠. 결국 통일된 독일의 수도를 정하는 안건은 국회에서 표결에 붙여졌고 338대 320이라는 간발의 차로 베를린이 통일 독일의 수도로 결정되었습니다. 베를린은 런던이나 파리와 같은 다른 수도들에 비해 아직 발전이 덜 된 상태였기 때문에 유럽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수도로 그 이름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일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도 행정부처 14개 가운데 6개는 여전히 본에 남아있기 때문에 행정 업무가 매우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한때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해외 출장 1순위였던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에 세종시를 만들 때 롤모델로 삼은 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는 그 역사가 150년 정도로 매우 짧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밀림지대에 주석광산이 발견되면서 중국인들이 정착했고 그때부터 도시가 생기고 번성하기 시작했죠. 600년의 전통을 가진 서울이 산업화로 인해 과밀화되자 점점 주변의 도시들을 흡수하면서 커갔던 것에 반해 쿠알라룸푸르 주변은 이렇다 할 위성도시가 없는 밀림지대였기 때문에 도시의 확장성이 떨어졌고 수도를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때문에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와 30km 떨어진 푸트라자에 3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를 짓고 행정부처들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이 머무는 왕궁과 국회는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 수도는 여전히 쿠알라룸푸르지만 행정수도 역할은 푸트라자야가 하게 되었죠. 세종시를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푸트라자야를 지을 때도 엄청난 반발이 부딪혔지만 지금은 성공적인 행정수도 이전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시청하셨나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안녕.